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우악스러운 손으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김정혜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김정혜. 김정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20년 전 저를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간 어머니요. 누구세요? 그 남자는 제 물음에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제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죠. 김정혜 씨, 딸 맞으시죠? 누구시냐고요? 당신이 누군지 먼저 말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놓아주지도 않았어요. 더 세게 붙잡았죠. 아파요. 이 손 놓으세요. 경찰 부릅니다. 박미진 씨, 이 남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남자는 대문 사이로 열린 저희 집을 눈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급했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 남자가 무서웠습니다. 이 남자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20년 만에 들은 어머니 이름이 왜 처음 보는 이 남자 입에서 나온 걸까요? 남자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더라고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누님. 뭐라고요? 누나라니요. 이봐요. 그 남자는 대답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11살 때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만난 남편도 제 나이 27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빚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았죠. 하지만 20년 전 제게 기적이 찾아왔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11살이던 그 시절,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날로요. 40년 전 제 하루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넌 또 어디 갔다 왔어? 다른 남자 만났지? 대답해. 누구를 만난 거야? 그 새끼 누구야? 미쳤어? 내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시장 갔다가 잠깐 늦었을 뿐이야. 물건 싸게 파는데 찾아다니느라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 누구랑 얘기했어? 말해. 동네 사람들이 뭘 봤다는 거야? 슈퍼 아저씨한테 물건값 물어본 게 다야. 당신 왜 이래? 제발 애 앞에서 이러지 마. 그리고는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죠.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애미가 잘못했겠지. 자고로 남자를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행실을 단정히 해야지. 어머니는 울면서도 아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욱 어머니만 바라보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이면 어머니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면 억지로 웃으셨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야, 너희 엄마 얼굴 또 그래? 너희 아빠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창피했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와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머니가 살며시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부은 눈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우리 딸, 답답했지? 엄마랑 밖에 나가자. 바람 좀 쐬고 오자, 응? 엄마, 아빠가 또 화낼까봐 무서워.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는 술 먹고 잠들었어. 우리 딸은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엄마 믿지? 엄마는 나 버리고 안 가지? 절대 안 가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를 꼭 끌어안으시더니 흐느끼셨어요. 그 떨리는 어깨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동네를 걸으면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또 난리였나 봐. 애가 불쌍해서 어쩌나. 엄마도 참 딱해.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손은 따뜻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안식처였죠. 엄마의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곳만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또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유난히 별이 많은 밤이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잡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 눈높이에 맞춰 저를 바라보셨죠.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우리 딸이 고생이야. 엄마 왜 그래? 엄마 잘못 없어. 아빠가 나쁜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물이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죠. 엄마는 우리 미진이랑 둘이서만 살고 싶다.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아빠 없이, 할머니 없이. 그냥 우리 둘만.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나도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 우리 그냥 도망가자.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 우리 딸 데리고 꼭 나갈게. 약속할게. 조금만 참아줄 수 있지? 응. 엄마랑 같이라면 난 참을 수 있어. 빨리 둘이 살자. 어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팔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요.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절대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사라지셨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죠. 저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엄마 어딨어?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저를 보더니 한마디 던지셨어요. 네 엄마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 너도 버리고 갔어. 이제 없어. 다시는 안 돌아와. 거짓말. 엄마가 나 버릴 리 없어. 어디 있는지 말해. 엄마 어디 갔어? 큰 소리 치지 마. 내 말 사실이야. 옆집 아줌마가 새벽에 봤대. 큰 가방을 들고 어떤 남자 차 타고 가더라고. 그때 옆집 아줌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맞아. 새벽 4시쯤이었나? 검은 차가 와 있었어. 너희 엄마가 가방 들고 타더라. 미안하다 미진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절 버렸다니요. 어젯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엄마 생각하지 마. 널 버린 여자야. 다른 남자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너까지 버린 나쁜 여자야. 잊어버려.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제 기다림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녁 먹으면서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죠. 네 엄마 소식 들었다. 부산에서 새 가정 꾸리고 있대. 아들까지 낳았다더라. 도망가기 전에 벌써 임신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도망간 거겠지. 거짓말이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아빠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봤대. 배 나온 채로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니더라고.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제 엄마는 잊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11살 어린 마음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날 버린 걸까요?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려대기 시작했죠. 야, 너희 엄마 바람나서 도망갔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버려진 애라고. 불쌍해라. 엄마 없는 애. 불쌍하다 불쌍해. 닥쳐.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봐. 때려봐. 너도 너희 엄마처럼 쓰레기네. 버려진 쓰레기.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머리를 내리쳤죠.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쓰러졌어요. 선생님이 달려오셨어요. 박미진,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친구를 의자로 때리다니. 어머, 이거 어쩜 좋아. 제가 먼저 우리 엄마 욕했어요. 계속 놀렸다고요. 놀린다고 사람을 때려? 엄마 없는 애라더니 너 정말 문제가 많구나. 아버지 모시고 와 당장. 엄마 없는 애라서 문제가 많다고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려진 아이로 보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출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도 거의 안 갔죠.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애들을 만났어요. 양아치들이었죠. 너 집 나온 애지? 우리랑 놀래? 재밌는 거 많아. 돈도 쉽게 벌 수 있어. 응, 집에 가기 싫어. 맞아.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우리끼리 잘 놀면 돼. 너 예쁘게 생겼는데? 남자친구 있어? 그들과 어울리며 담배도 배웠습니다. 술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16살의 저는 이미 막 나가는 아이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저를 빈 건물로 데려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야, 나랑 잘래? 아이, 어른들이 하는 그거. 싫어. 나 그런 애 아니야. 튕기는 거냐? 아이, 한 번만 하자. 어차피 너도 좋아하잖아. 미친놈. 손 떼. 건드리지 마. 이게 까불지 마. 뭘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해? 저는 근처에 있던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향해 휘둘렀어요. 저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놈이 저를 밀쳐서 팔이 부러졌죠.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숨만 쉬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네 엄마 좀 이제 잊어라. 좋든 싫든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닐 거니? 아빠도 괴롭다.
아빠도 힘들어. 부부 사이에는 자식은 모르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거야. 자식에게는 차마 말 못하는 사정들. 그러니 이제 엄마 때문에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할 정도로 좋은 사람 아니었다, 네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차 안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네 엄마 떠나고 너 혼자 둬서 외롭게 해서 미안해. 됐어요. 이제 와서 뭘. 아빠가 잘못했다. 너한테 관심도 못 줬고 혼자 두고 일만 했지. 그러니까 네가 밖으로 돌기만 하고 그 어린 게 엄마를 잃었는데 나도 위로를 못 해줬구나.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6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걱정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죠. 아빠 택시 운전 시작했어. 그러면서 엄마도 찾아보려고 손님들한테 물어보고 전국 다니다 보면 혹시나 해서. 찾지 마세요. 엄마는 나 버리고 갔잖아요. 다른 남자랑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찾아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미진이 넌 엄마를 그리워하니? 필요 없다니까요? 날 버린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5년이나 연락도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전화라도 한 통 했을 텐데 안 하잖아. 이 정도면 나도 알아.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나 버린 거야. 이제 와서 뭐하러 찾아요? 그냥 아빠라도 나한테 제대로 좀 해주세요. 마지막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 배신감이 더 컸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였죠. 알았다. 네가 원한다면 찾지 않을게. 대신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잘할게. 우리 둘이서라도 잘 지내보자. 집에 들어와 줄래? 네, 들어갈게요. 그 후로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출도 그만두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아까운 제 인생을 버리지 않기로 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였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노력하셨어요. 저녁도 가끔 해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서툴지만 대화도 하려고 했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냥 괜찮아요. 아빠도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아니야. 이제라도 우리 딸 얘기 듣고 싶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해 겨울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임종 직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엄마 닮아서 아빠 속썩이는구나. 미진아, 그 여자처럼 되지 마라. 너는 모른다. 내 아들 불쌍하다. 네 아빠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네 아빠 미워하지 말아라. 네, 할머니. 할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미워하셨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저도 생겼으니까요. 괜찮아.
할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 둘뿐이지만 잘 지내보자. 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편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졸업장은 받았어요. 미용실에 시다로 들어갔죠.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바닥 쓸고 수건 빨고 파마약 냄새에 머리가 아팠어요. 한 달 월급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었죠. 야, 또 머리카락 남았잖아. 제대로 안 치워? 눈 똑바로 뜨고 일해. 죄송합니다. 다시 치울게요. 시다 주제에 뭘 그렇게 바라냐? 일 배우는 거에 감사하면서 일해야지. 내가 착하니까 돈 주는 거야. 다른 데는 돈도 안 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언젠가 제 미용실을 차릴 거라는 꿈이 있었어요. 손님 머리 감기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웠죠. 퇴근하면 밤 10시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택시일 끝내고 술 한잔 하고 계셨죠. 늦었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아빠 저녁은요? 나야 라면 끓여 먹었지. 너도 먹어야지. 김치라도 볶아줄까? 제가 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매일 그렇게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았지만 이게 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건물 2층 중국집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배달하고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마주쳤죠. 매일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미용실이죠? 고생 많으세요. 네, 배달도 힘드실 텐데. 아, 이거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근데 저녁은 드셨어요? 우리 가게 탕수육 남은 거 있는데. 그 남자는 이준호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기다려주기 시작했어요. 짬뽕이나 짜장면을 싸와서 건네주곤 했죠. 어느새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미진 씨,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영화나 볼까 했는데. 일요일이요? 네, 시간 있어요. 정말요? 그럼 낮에 만나요. 밥도 제가 살게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아껴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았죠. 미진 씨는 꿈이 뭐예요? 저요? 나중에 작은 미용실 하나 차리고 싶어요. 아주 작아도 좋으니까 제 가게요. 좋네요. 저도 돈 모아서 작은 분식집 할 거예요. 우리 둘 다 꿈 이루면 좋겠다. 그때 축하해줘요. 네, 꼭 축하해 줄게요. 미진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죠. 준호와 연애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통장 잔고 늘어나는 게 행복했죠. 미진아, 우리 드디어 3천만 원 모았어.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다.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매일 헤어지는 거 너무 싫어. 우리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뭔 소리야. 너 자체가 내 전부야. 이제 우리 가족 만들자. 평생 같이 살자. 준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함께 모셔야 했죠.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기에 오히려 좋았어요.
준호의 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납니다. 단칸방에 혼자 사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준호 여자친구구나. 어머,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고생 많이 했구나. 미용실 일이 힘들지? 우리 준호도 고생하지만 너도 참 대견하다. 어머니,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손 좀 봐. 다투고 상처투성이네.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나한테 기대도 돼. 친정엄마처럼은 못해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엄마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느꼈죠. 1996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제 나이 22이었어요. 식장은커녕 동네 고깃집에서 가족끼리만 모였죠. 아버지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술잔을 들면서 목이 메시더라고요.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준호야, 우리 미진이가 그동안 참 많이 울었어. 엄마 없이 자라서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제발 행복하게 해줘. 내 딸 꼭 지켜다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미진이 절대 눈물 흘리게 안 할게요. 저한테도 미진이가 전부예요. 목숨 걸고 지킬게요. 전셋집은 낡고 작았지만 우리에겐 천국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도 예뻐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제 도시락엔 항상 계란 프라이가 2개씩 들어있었죠. 얘야, 많이 먹어야 돼.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며. 다리 아프지? 파스라도 붙여줄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야말로 무릎 아프신데 이렇게 매일. 에이, 내가 뭘 집에만 있는데. 나는 내 아들 며느리 밥 챙기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너희가 어머니 밥 맛있어요 할 때가 제일 행복해. 진짜야. 결혼 2년 만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1998년 여름 분만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펑펑 울었죠. 미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야. 너무 예뻐. 꼭 천사 같아. 내가 정말 잘할게. 좋은 아빠 될게. 울지 마. 나도 울잖아. 우리 딸 서연이야. 예쁘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를 낳았네. 우리 강아지 할미가 널 어떻게 키우나. 금이야 오기야 키워줄게.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조수가 되어 월급도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남편은 더 많이 벌겠다며 퀵 서비스를 시작했죠. 위험한 건 알지만, 돈 더 벌어야 하잖아. 서연이 좋은 유치원도 보내고, 엄마 병원비도 있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나 진짜 조심할게. 조심해야 돼. 무조건 조심해. 우리한테 당신밖에 없잖아. 하지만 행복은 3년밖에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다고 했죠. 미진아, 미안해. 더 오래 서연이 봐주고 싶었는데. 준호,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성질 급한 거 알지? 참아주고 사랑해줘. 그렇게 시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유일한 어머니였어요. 또다시 어머니를 잃은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퀵서비스로 하루 12시간씩 달렸어요. 서연이와 저를 위해서라면서요. 2001년 7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죠. 미진아, 오늘 비 와서 일 많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서연이 재워놓고 먼저 자. 조심해서 갈게.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와. 위험해. 괜찮아. 이런 날 돈 더 벌어야지. 서연이 학원비도 있고. 아이, 걱정 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2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온몸이 부서진 상태였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렸어요.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 살려내요. 지금 당장! 저도 피해자예요. 차도 망가졌고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화를 내요? 그 인간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곁을 지켜야 했어요. 8개월간 중환자실에서 버텼죠. 수술만 10번을 했습니다. 뇌수술, 흉부수술, 다리수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 부상으로 8개월이나 버틴 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우리 남편 아직 27살이에요. 딸도 있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8개월 만에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랐죠. 보호자님, 병원비가 너무 밀렸어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남편의 생명줄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죠. 2002년 3월 남편이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으려 애썼어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미진아, 미안해. 서연이. 말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28살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예요. 저도 같은 나이였죠. 시댁에 연락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한마디씩 했어요. 돈 얘기뿐이었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장례비라도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서연이 아빠잖아요. 미안해요. 진짜 돈이 없어요. 결국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빚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았어요.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죠.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죠. 예전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원장은 쉬다 자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월급은 역시나 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땐 다 그랬어요. 과부된 건 알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지. 예전처럼 열심히 해. 알겠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 특히 남자 손님들. 미진 씨가 과부인 거 알면 동정표 살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참았어요.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중년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윤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죠. 미진 씨, 과부됐다며? 참 안 됐어. 젊은 나이에.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일하니까요.
이런 데서 푼돈 받으면서 아유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나랑 친하게 지내면 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역겨웠어요. 하지만 원장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원장이 저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윤 사장님한테 왜 그렇게 냉랭하게 대해? 큰 손님이야. 한 달에 얼마나 쓰는 줄 알아? 그러시는 거 불편했어요. 그게 뭐 대수야? 과부 주제에 뭘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해? 손님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윤 사장님 놓치면 네 월급에서 깎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할까? 차라리 윤 사장 첩으로 들어가. 그게 지금보다 100배는 편하게 살 거야. 미진 씨의 학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 빚은 현실을 좀 봐. 깨끗한 척 그만하고. 미쳤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과부가 남자 만나는 게 그런 짓이야? 돈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윤 사장한테 잘해. 원장이 저를 다시 홀로 밀어 넣었습니다. 윤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강 사장이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강 사장 혼내줄까? 아유 난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외로운 사람이지. 미진 씨도 좋고 나도 좋은 거 그걸 생각해봐. 그러면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역겨운 손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순간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만둘게요. 뭐? 야 박미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자랑하던 가발들을 잘라버렸어요. 미용 도구들을 바닥에 쏟아냈죠. 미쳤어? 이 년이 완전히 미쳤네.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고소하세요. 나도 노동부에 신고할 거니까. 아줌마는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남편 잃고 혼자 사니까 아무나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첩년이 좋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아! 그날로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10년간 꿈꿔온 미용사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했죠. 다음 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부품 조립도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죠. 마트 계산원, 청소부, 전단지 돌리기.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퇴근하면 밤 10시, 11시였어요. 서연이는 항상 잠들어 있었죠.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더 잘해줄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출이자만 절반이 나갔죠.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준비물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엄마였어요. 연필 한 자루도 아껴 써야 했죠. 엄마, 친구들은 다 새 가방 샀대. 서연아, 이 가방 아직 쓸만해. 조금만 더 쓰자, 응? 알았어.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 이거 원래 좋아해. 8살짜리가 엄마 눈치를 보는 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택시 운전도 그만두셨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으셨죠. 미진아 잘 지내지? 소연이는 잘 크고. 네,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야 뭐 그럭저럭. 돈은 좀 있니? 힘들면 말해. 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차마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서로 안부만 묻고 끊었죠. 그래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자를 내려고 또 빌렸거든요.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던 2005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진아, 아빠가 병원에 왔는데 어디 아파? 어디가? 폐암이라고 하네. 3기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폐암이요? 아빠가? 수술해야 한대. 보험으로 수술비는 되는데 다른 것들이 좀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버지마저 암이라니요.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가 힘든 거 아는데 그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라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구나.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병원비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미진아, 20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네 엄마를 찾아다녔다. 전국을 다니면서 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부산도 가보고 대구도 가봤어. 그런데 못 찾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아빠가 못 찾아줘서 미안해. 아빠, 이제 엄마 얘기는 그만해요. 저 이제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절 버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다른 남자랑 그 애 키우면서 잘 살고 있겠지. 나 이제 그런 사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너한테는 엄마잖니? 아니에요. 이제 내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 아빠라도 곁에 계셔야죠. 아빠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세요. 서연이도 할아버지 필요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책감에 가득 찬 눈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커서 날 걱정해 주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마트 일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대출이 연체가 시작되었죠. 서연이 학원비도 끊어야 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을 빼서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월세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죠. 부동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엄마? 미진아, 우리 미진이 맞지? 미진아, 나야 엄마야.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잠시 후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2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눈물과 함께 말이 쏟아졌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20년이야, 20년. 엄마가 나 버리고 간 지 20년이 지났다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빠한테 매일 듣고 또 들었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고. 부산에서 아들까지 낳고 잘 산다고. 나 버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럼 그냥 그렇게 혼자 행복하게 살지. 왜 내 앞에 나타나? 우연히 마주쳤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갔어야지. 미진아,
그게 아니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나 아무 말도 듣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살아. 왜 찾아왔어? 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진짜 싫어. 엄마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왜 이래? 그냥 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제발 그냥 가버려. 오열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하자. 10분만, 아니 5분만 시간을 줘. 나도 미진이 네가 보고 싶었어.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죠. 어머니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진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20년 전 그날 새벽 난 네 아빠한테 끌려갔어. 차에서 낯선 남자가 타고 있었고 아빠가 날 그 남자한테 팔았다. 뭐? 팔았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500만 원. 네 아빠가 500만 원 받고 날 외딴 섬 호라비한테 팔았어. 그 남자 50살이 넘은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고 혼자 살던 사람이었어. 자식도 없이. 그 사람은 날 강제로 그 섬으로 끌고 갔고 그날부터 엄마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팔았다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섬에는 그 남자 어머니가 있었어. 그 할머니가 날 감시했지. 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는 곳이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 그 뱃사람도 다 친인척으로 한패들이니까 전화도 없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고 엄마는 그렇게 완전히 갇혀 있었던 거야. 그럼 엄마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네 아빠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어. 난 20년 동안 그 섬에서 그 남자한테서 세 아들을 낳고 살았어. 첫째, 둘째, 셋째.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내 운명인 줄 알고 살았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의 한이 묻어있는 눈물이었어요. 매일 밤 널 생각했어. 우리 미진이 어떻게 크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닐까?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하지만 갇혀 있었어. 그 지옥 같은 섬에. 엄마, 그럼 어떻게 나왔어? 도망쳤어? 그런데 작년에 기적이 일어났어.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2달 후에 그 남자도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그리고 새 아들이, 그 아이들이 나를 부르더라. 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3명의 젊은 남자 사진이었어요. 큰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어. 내가 강제로 온 거. 자기 아빠가 돈 주고 날 데려온 거 전부 알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저는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 저를 찾아왔던 그 남자였어요. 이 사람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 엄마 이름 물어봤어. 대성이가 먼저 너를 찾아서
내 말을 확인한 거야. 내가 진짜 널 찾는 건지 아니면 그저 섬에서 도망치려고 거짓말한 건지. 그 아이들이 유산을 정리해서 나한테 줬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육지로 나가라고 했어. 엄마 딸 찾아서 딸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어요. 미진아,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너 잊은 적이 없어. 이제야 널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팔았다니요. 아버지가 제게 끔찍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엄마와 헤어져 살아야 했던 이 아까운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려 하셨죠. 미진아, 왔구나. 부동산은 잘 다녀. 엄마를 팔아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해. 엄마를 500만 원 받고 섬에 팔았냐고. 50이 넘은 호라비한테 팔아 넘겼냐고. 그게 사실이에요? 말하라고. 그건, 미진아. 이거 어떡해. 그딴 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엄마 만났어. 엄마가 전부 다 말했어. 20년 동안 섬에 갇혀 살았다고. 새아들까지 낳고 노예처럼 살았다고. 감시당하면서. 그거 다 아빠가 한 짓이야? 내가 물었잖아.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시인하는 거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팔아먹어? 그것도 자기 아내를, 내 엄마를. 고작 500만 원에? 그리고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부산에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산다고? 미진아, 아빠가 미안해. 그땐 정말 돈이 급했어. 할머니 병원비도 있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그때 그 사람이 5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를 물건처럼 팔았다고? 돈이 급하면 사람을 파는 게 정당해?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래놓고 나를 그렇게 속여? 네 엄마는 날 무시했어. 매일 나가고 싶어 했고, 그때도 도망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돈도 빼돌리고 있었고, 날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나랑 도망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때 엄마는 나랑 도망가려고 했었으니까. 무시했다고? 사랑 안 했다고? 그래서 엄마를 팔았어? 아빠가 매일 엄마 때리고 의심하고 감시했잖아.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사랑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간의 배신감이 폭발했죠.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난 매일을 죽고 싶어 했어. 그런데 다 아빠 때문이었어. 아빠도 힘들었어. 너 하나라도 곁에 있어야 했어. 네가 없었으면 아빠도 진짜 죽었을 거야. 그래서 너라도 붙잡아두고 싶어서. 미진아, 아빠 용서해라. 제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미진아, 제발.
아빠를 이해해줘.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제라도 용서해줘. 아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죽을지도 몰라. 미진아, 아빠 암이잖아. 너라도 이 아빠 버리지 마라. 제발. 아빠는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저는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 쓰러졌죠.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미진아, 제발 아빠를 버리지 마. 이제 아빠는 너밖에 없어. 죽어가는 아빠를 제발 혼자 두지 마라. 무서워. 아빠는 죽는 게 무서워. 제발. 엄마도 20년 동안 그렇게 무서웠어. 갇혀서 혼자서. 이제 아빠도 혼자 지옥에서 살아.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야. 엄마가 겪은 고통에 10,000분의 1이라도 느껴보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혼자 그렇게 죽어버려. 뒤에서 아버지가 울부짖었어요. 처절한 울음소리였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였어요. 엄마와 나를 파괴한 대가였죠. 이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을 나온 저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초조하게 앉아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모든 걸 아신 것 같았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미진아, 우리 딸, 이제 엄마가 있어. 20년 못 해준 거 이제라도 다 해줄게. 너랑 서연이랑 우리 같이 살자. 엄마, 정말 엄마 맞아? 꿈 아니지? 다시 사라지는 거 아니지? 절대 아니야. 다시는 떠나지 않아. 죽어도 너 곁에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를 데리고 부동산으로 가셨어요. 제가 놀랄 만큼 큰 돈을 가지고 계셨죠. 섬에서 받은 재산이야. 그 아이들이 준 거야. 이제 이 돈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야. 좋은 집 사자. 너 이름으로. 엄마,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못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부족해. 우리 딸이 이제 고생 끝이야. 엄마가 다 지켜줄게.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32평짜리 새 아파트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이사하는 날 서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커? 내 방도 있어? 할머니도 같이 살아?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서연이랑 셋이 살 거야.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제 우리 서연이는 공주님처럼 살 거야. 그런데 이사 당일 오후였습니다. 짐을 빼는데 원래 살던 집 현관 앞에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와 있었어요. 병원에서 무리하고 나오신 것 같았죠.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죽기 전에 너한테 용서받고 싶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죠. 당신이 날 팔아먹고도 여기 올 염치가 있어?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죽고 싶었어. 미진이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쳤었어. 미쳤다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판 게 미친 거야? 아니야. 당신은 처음부터 악마였어.
내 인생 망치고 미진이 인생도 망쳤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뺨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찼죠. 아버지 휠체어가 옆으로 쓰러졌고 아버지는 바닥에 뒹굴었어요. 아버지는 울면서 바닥을 기었습니다. 어머니가 경비실로 전화했어요. 경비원들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발 미진아, 아빠를 용서해. 이 죽어가는 아빠를. 아빠한테 속은 그 세월이 나는 원통해. 죽을 만큼 화가 난다고. 그만 찾아와. 그냥 어디에서 조용히 죽어. 경비원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멀어졌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셨죠. 미진아, 저 사람은 잊어. 우리한테 그런 사람은 없어.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이제 앞일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자.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저 3명의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20년의 거짓말이 끝나고 진실된 삶이 시작된 거였죠. 그렇게 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51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마련해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매일 찾아오세요. 안정적인 수입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서연이도 이제 다 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첫 월급으로 할머니와 제게 선물을 사줬죠. 엄마,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2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밝으세요. 매일 카페에서 저를 도와주시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숨을 거두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끝내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20년을 훔친 그 죄를요. 저의 유년기를 망친 그 거짓말들을요. 아주 옛날 서연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저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하죠. 그냥 불행한 사람이었어. 거짓말로 살다가 거짓말로 죽은 사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갈 거예요. 진실 위에 세운 이 작은 행복을 지키면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